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진도는 행정 가치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47번 문제고 테마 17번이 될 텐데요. 여기 먼저 이제 우리가 행정 가치, 행정 이념이다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나눴었냐면, 행정 가치는 크게 봐가지고 두 가지 부류로 나눴었죠. 여기 이제 본질적 가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수단적 가치가 있습니다. 수단적 가치 이렇게 나눠놓고 보는데, 특히 이제 이 본질적 가치 안에서 주로 이렇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제 공익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정의예요. 정의가 될 텐데, 공익이다라고 했을 때 이게 또 이제 큰 틀에서 보면 두 가지로 또 구분이 됩니다. 하나가 이제 공익에 대한 실체설이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과정설이죠. 과정설. 이래가지고 얘가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시험에 많이 나오는 만큼 이제 별도 주제로 따로 좀 뽑아봤어요. 자, 47번에 공익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유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 과정설이 굉장히 이게 민주적인 거죠. 이게 민주주의, 다원주의 이런 거랑 관련이 있어요. 이게 민주주의, 다원주의, 개인주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의 토대를 두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그래가지고 과정설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욕구를 막 분출하는 것을 인정해 줍니다. 그냥 자기 욕구를 막 다 분출하고,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해내냐면은 이제 서로 타협, 절충 뭐 이런 것들 해내는 거죠. 양보. 근데 때로는요, 또 경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민주주의 사회는 경쟁 시스템을 전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민주주의나 자본주의가 같은 맥락이 있는 게, 이게 이제 개인주의의 토대를 둬요. 그래서 개인들의 이익, 개인들의 사상, 이런 걸 다 존중해 준다라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그걸 막 다 분출할 수 있고, 분출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경쟁을 하고, 경쟁을 하다가 또 이제 그렇다고 판을 깰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다가 이제 타협하고 절충하고 조정하고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자본주의도 그런 식이고, 그 다음 민주주의도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그 사고방식이 담겨져 있는 게 과정설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런데 실체설이다 이렇게 갔을 때에는, 실체설에는 이제 여기서는 공익을 더 우선시하는 거잖아요.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시한다. 그거는 과정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과정설에서는 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개인주의의 토대를 두고 있다 보니까 마땅히 이제 개인주의를 토대에 두다 보면 사익이 더 우선시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 사익을 다 존중하다 보면 그것이 곧 공익이지, 공익이라는 게 따로 있을 수 있겠어? 이런 입장인 과정설인데, 여기 실체설은 공익이 별도로 있어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공익을 위해서 사익이 좀 희생될 수도 있다, 이걸 전제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여기에 또 이제 플러스 해가지고 봐야 되는 게요, 공리주의, 공리설 같은 게 있어요. 이게 공리설 같은 거 보면 여기는요 사회 전체 이익이, 만족이 극대화되는 거를 추구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가 과정설하고 좀 이렇게 비슷한 거 아니야 라고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과정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개인의 어떤 이익을 다 존중하는 거지만, 공리설은요 사회 전체 이익이 극대화되는 것만 신경을 쓰지, 여기에서 개인의 이익 같은 게 좀 희생될 수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측면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공리설이 나와도 실체설, 그리고 또 하나는 당이론적으로 접근하는 규범설이 있어요. 규범설. 저건 되게 당위적인 거예요. 야, 이건 마땅히 옳은 거 아니야? 이 사람의 탈을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 맥락. 요게 이제 규범설인데, 규범설도 실체설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과정설이 좀 독특한 거예요. 과정설을 따로 떼어놓고 보고, 나머지는 다 저 실체설 쪽에 가까운 것이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이제 들어가 봅니다. 국가공무원법은 제1조에서 공무원은 국민 전체 봉사자로서 공익을 추구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그렇게 나와 있냐 안 나와 있냐가 이제 중요한 부분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렇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 이게
국가공무원법 제1조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다 외우고 다녀? 헌법 제1조도 제대로 못 외우고 사는데,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좀 이제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난이도가 상당히 많이 이제 올라가게 되는 부분이기는 한 건데, 그런데 아니에요, 아무튼. 네, 공익을 추구해라. 이런 게 그럴싸하게 나와 있지만,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헌법에서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 헌법 제7조죠? 7조에 보면은 공무원에 대해서 국민 전체 봉사자다 이렇게 나와요. 그거를 국가공무원법에서 제1조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너 공정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국가공무원법 제1조인데 아무튼 이거를 지금 우리가 복기해 보면서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걸 확인해 보는 거지 이거를 누가 다 외우고 있냐고요. 이게 문제 난이도를 굉장히 끌어올린 케이스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선지를 가지고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해 찾아봐야 합니다. 공무원 원장은 공무원이 실천해야 되는 가치로 공익을 명시하고 있다. 이것도 모르겠다. 그죠? 모르겠죠. 모르겠는데 2번이 답이에요. 2번이 답인데 이거 뭐 방법이 없어요. 이거 문제를 상당히 어렵게 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됩니다. 상당히 어렵게 냈고 그런 점에서 난이도가 이게 너무 올라가 가지고 이거는 못 맞추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할 정도 수준은 아닌 것 같기는 해요. 당장 맞닥뜨렸었다면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요거를 지난 다음에 연습 차원에서 보고 있는 것이니까 그런 만큼 좀 기억을 해둘까요? 국가공무원법에서 이 공익을 실천하라고 명시한 바는 없고 다만 공무원 헌장에는 공무원이 실천해야 되는 가치로 공익이 명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좀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죠? 네,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공무원 헌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두환 정부 때 공무원 윤리 헌장이라고 해서 제정이 됐던 겁니다. 근데 그것을 갖다가요. 아이고, 괜찮아요? 네네네. 네, 공무원 윤리 헌장이라고 했던 것을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이거를 박근혜 정부에서 공무원 헌장으로 좀 이제 변경을 했어요. 변경을 했는데 이제 그 안에 보면은 이제 뭐 공정해야 된다 이런 것도 나와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창의적이어야 된다, 뭐 투명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공익성에 대한 부분도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자주 나오는 이런 것까지 막 구체적으로 자주 물어보는 그런 유형은 원래는 아니지만 이렇게 나온 김에 한번 확인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답을 찾기가 너무 어려웠던 고난이도 문제입니다. 자, 신공공 서비스론에서는 공익을 행정의 목적이 아닌 부산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앞에서 지난 시간에 봤었죠. NPS에서 강조하는 7가지 그래서 얘기할 때 공익이라고 하는 것을 따로 얘기했잖아요. 기억나요? 7가지 중에 공익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공익이라고 하는 것이 행정의 부산물 정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공익이라고 하는 것을 부산물로 본다면 이건 NPS가 아니라 NPM일 가능성이 많죠. 왜냐하면 NPM스러운 공익의 관점이 과정설이에요. 그래서 시장의 원리대로 그대로 맡겨놓고 하면은 시장 경제가 돌아가는 패턴처럼 각자가 다 자기가 원하는 걸 다 분출해 놓고 그 다음에 그것이 잘 조율되고 나면 그게 곧 공익이지 뭘 공익이 따로 있겠어? 이런 식으로 보는 게 과정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공익이 개인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이에요. 그런데 요게 NPS의 입장으로 가면 실체설에 더 가깝습니다. 공익이라는 것이 사익을 초월하는 별도의 존재로 따로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3번이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틀린 겁니다. 4번 공익에 대한 실체설에서는 공익을 사익 간의 타협 또는 집단 간 상호작용의 산물로 본다 그랬는데 요것이 이제 과정설이니까 3번, 4번은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3번, 4번은 크게 어렵지 않은데 1번, 2번 중에 답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난이도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4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공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도 이렇게 나왔죠. 과정설은 개인의 사익을 초월한 공동체 전체 공익이 따로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이건 뭐 당연히 1번이 답이다 이렇게 이제 찾으실 수 있겠죠. 그죠? 예, 방금 전에 설명 다 했기 때문에 이건 지나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체설은 사회 전 구성원의 총효용을 극대화한다. 이거는요, 2번은요, 실체설은 이라고 나왔지만 사실은 공리설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공리설인데 그게 실체설이 한 종류로 들어오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사회 전체 이익이 극대화된다면은 때로는 개인의 이익이 희생될 수 있는 것이다. 야, 너만 양보하면 우리 전체 사회에
이익이 훨씬 증대되기 때문에 너가 좀 참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공리주의, 공리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정설은 공익의 사익의 총합이거나 사익 간 타협 조정 과정을 통해 얻어지는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공익이 사익의 총합이거나 사익 간의 타협 조정 과정이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말이 되죠? 예, 그래서 각자의 이익을 다 분출해 놓고 그걸 조율한다. 자, 그 다음에 4번 실체설은 사회 공동체 내지 국가의 모든 가치를 포괄하는 절대적인 선의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견해다. 이거는 딱 읽어보니까 규범설이죠. 규범설이에요. 절대적 기준이 있다. 예, 그거는 인간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것인데 그것도 실체설로 우리가 묶어서 보시면 되겠다. 이렇습니다. 답은 1번이었고 49번으로 갑니다. 자, 이제 실체설은 집단 간 상호작용의 산물이 공익이라고 본다. 집단 간의 상호작용이 있고 그 산물로서 공익이 이제 결정돼서 나온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 실체설보다는 과정설에 가깝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지요. 자, 그 다음에 과정설의 대표적인 학자 플라톤이 있다. 이런 것도 좀 이제 어려워지는 부분인데 그죠? 이런 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알지? 뭐 이런 생각이 들 텐데 플라톤하고 루소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플라톤 그러면 대표적인 저작으로 기억나는 게 있어요? 국가론. 예. 그래서 고등학교 때 필독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예, 사실은 있는데 우리가 다 읽어보진 않죠. 원래 필독서는 이런 책이 있다 정도를 알고 넘어가는 거지. 뭐 제대로 읽어보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국가를 되게 굉장히 강조했고, 그죠? 네, 그랬고, 그런 면에서 이제 과정설의 대표적인 학자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오히려 요 실체설에 좀 가깝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국가 공동체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했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실체설의 대표적인 학자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고요. 루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해야 되냐 이것인데 루소 같으면은 민주주의의 사회계약서를 강조했던 한 사람인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예, 그렇게 맞기는 한데 이제 요게 루소가 그렇다고 해서 공익을 과정설의 입장에서 사익을 존중하면은 마땅히 공익이 온다라고 봤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좀 견해가 요쪽으로 쏠려 있다라고 평가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이번 선지 같은 게 또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그냥 이거는 우리 교양 같은 걸 좀 물어보는 것이고 좀 이제 난이도를 올리기 위해서 이제 집어넣는 것인데 일단은 2번은 잘 모르겠다 뭐 싶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패스한다 치고 3번 실체설은 공익이라는 위명하에 개인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뭐 답이 3번이 딱 명확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네. 사적인 이익을 희생시켜가면서 공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왜곡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실체설이? 왜곡되면은요,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나라도 과거에 반공 이런 거를 내세우면서 그죠?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공을 해야 돼라고 내세우는 거기까지는 뭐 그런 합의가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그걸 내세우면서 이제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다 이제 공산주의자로 몰아서 다 막 처단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렇게 악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아요. 이게 국가가 뭔가 하나 이데올로기나 국가의 이익이나 이런 걸 걸고 그거를 막 주창하다 보면은 그러다 보면은 누군가가 희생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다. 예. 정권을 잡으려는 사람들의 의지는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낭만적으로만 보셔서는 안 돼요. 이게 우리도 이제 매번 선거를 하고 이러지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그걸 들여다봐야 되는 거지. 옛날에 봐봐요. 여기 저 한국사 공부하다 보면은 권력 앞에서는 애미도 몰라보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한마디로.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도 어떻게 하려고 그러고 자식도 막 없애고 뭐 그러는 게 권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쁜 권력자를 잘못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되면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공익이라는 것을 내걸고 그 다음에 그 실체설의 관점에서 그거를 앞세우면서 이거에 방해가 되는 건 다 제거해야 돼. 이런 식의 논리로 자기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데 이거를 써먹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이게. 한편으로는
위험하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 얘기가 이제 3번에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이제 과정설은 공익과 사익이 명확히 구분된다는 입장이다. 구분이 안 되죠. 예, 과정설에서는 사익 이꼬르 공익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익을 잘 모아내면 그것이 바로 공익 아니겠냐 이렇게 보는 거라서 49번의 답은 3번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50번으로 갑니다. 공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도 이렇게 나왔어요. 문제 많이 나오죠? 되게 많이 나오죠. 그죠? 우리가 이제 5개년 기출을 보는 거예요, 지금. 5개년 기출을 보는데 그 안에서도 거의 매년 이렇게 계속 출제가 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시면 돼요. 과정설은 공익을 서로 충돌하는 이익을 가진 집단들 사이에 상호 조정 과정을 거쳐 균형 상태의 결론에 도달했을 때 실현되는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틀린 내용이 없습니다. 그죠? 사익 간에 충돌이 있어요. 갈등도 있고 경쟁도 하고 그런데 그것을 잘 조율해내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실체설에서도 전체용의 극대화를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그랬네요. 이거는 이제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공리설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회 구성원의 효용을 계산한 다음에 전 구성원의 총 효용을 극대화해서 공익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본다. 이건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양을 측정하는 거예요. 원래 이 공리주의라고 하는 게 이제 영국에서 나온 철학의 한 사조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벤담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제레미 벤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게 많이 들어본 얘기죠. 그게 공리주의거든요. 근데 그 제레미 벤담은요, 양적 공리주의라는 걸 주장했어요. 정확하게 좀 깊게 들어가 보면 양적 공리주의는 뭐냐면 각자가 이 효용감을 느끼는 것을 양으로 측정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 양을 다 합산하자는 거예요. 합산해가지고 그 극대화되는 선택을 하자. 이것이 이제 양적 공리주의 핵심입니다. 나중에 가서 같은 공리주의지만은 존 스튜어트 밀 같은 사람이 질적 공리주의를 내세우면서 비판을 해요. 존 스튜어트 밀이라고 하는 밀 많이 들어봤죠, 밀도. 예, 근데 이 양반도 공리주의인데 이 사람 질적 공리주의예요. 그러니까 양적 공리주의의 잘못을 어떻게 지적을 하냐면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이 밥을 먹어서 느끼는 만족감의 그 효능감과 그 다음에 책을 읽고 막 뭔가 지적인 깨달음을 얻었을 때 느끼는 쾌감이 어떻게 동일하냐. 그게 질적으로 같을 수가 있느냐.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한 게 밀이에요. 근데 벤담은 그런 게 쾌감이라고 하는 건 동일하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양으로 측정해서 그냥 다 합산해버리자. 이렇게 나선 것이고 밀은 야, 그건 구분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봤던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밀이 강조했던 얘기로 되게 유명한 얘기가 뭐라고 했었냐면은요. 만족스러운 바보가 되기보다는 아니다. 배부른 돼지구나.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는 배고픈 인간이 되는 편이 낫고 그 다음에 만족스러운 바보가 되기보다는 불만족스러운 소크라테스가 되는 게 낫다. 이런 식의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지적인 영역에서의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더 값진 일이지 신체적인 어떤 만족감을 추구하는 것이 본질적인 것은 아니다. 이런 거를 또 이제 미리 얘기했어요. 약간 이제 제가 오바해서 설명드린 거니까 쭉 흘려 들으시면 됩니다. 이 얘기는. 근데 아무튼 간에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공리주의는 그럼 누구의 공리주의냐? 당연히 벤담이에요. 그냥. 벤담의 공리주의가 기준이 된 것이기 때문에 벤담 얘기로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양쪽으로 다 합산할 수 있다고 본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보신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2번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공리설에서도 개인의 효능감, 만족감을 다 계산해 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합산한 값이 제일 극대화되는 거. 이거를 이제 추가하겠다는 건데 왜 이 과정에서 개인의 이익이 희생될 수 있다라고 보냐면 이런 거죠. 누구 한 사람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회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만족스러운 부분을 제거해버리면 딴 사람들의 불만이 없어지는 거면 사회 전체적으로는 이득이 되잖아요. 이제 그런 식의 계산이 가능한 거지. 예, 그렇게 정리하시고 3번 갑니다. 실체설에서 도덕적 절대 가치를 공익의 실체로 보는 관점이면 규범설인데 사회 공동체나 국가의 모든 가치를 포괄하는 절대적인 선의 가치가 있다라고 가정하는 것이죠. 그죠? 우리는 소크라테스가 뭘 주장했는지 잘 모르고 소크라테스 위대한 사람은 그냥 그래요. 그죠? 그렇게 하는데 소크라테스가 주장한 것도 위험성이 있어요. 사실은. 소크라테스가 말한 것은 절대 진리가 있다 이쪽이에요. 절대 진리가 있던데 절대 진리는 어떻게 찾아야 되죠? 그리고 그 절대 진리라고 하는 것은 누가 정하는 거죠? 이런 이제 질문들이 사실은 남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소크라테스가 살았을 때도 논쟁적인 부분이었지만은 어쨌거나 소크라테스가 주장하는 식의 그런 방식이 이것이 이제 절대론적 윤리설이라 그래서 서양에서 철학사적으로 하나의 축이 돼가지고 쭉 내려와요. 예. 절대 진리가 있다라고 믿는 그런 부류의 철학들이 쭉 내려오거든요. 그렇게 내려오게 되는데 이제 그것이 규범서라고, 이 공익의 관점에서 규범서라고 맞닿는 거고, 그래서 3번과 같은 설명이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체설에서는 적법 절차의 준수를 강조하며 국민주권주의의 원리에 의한 행정의 중심적 역할을 강조한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있잖아요. 방금 전에 3번하고 좀 비교해 보시면 딱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규범설이 실체설이다라고 보면 여기서는요, 적법 절차,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정보다는 뭐에 신경 써요? 원래 옳은 게 있어. 원래 옳은 걸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어때요? 과정설은 민주주의적인 이 내용이 내포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각자가 주장하는 것이 뭐가 옳고 뭐가 그르고 하는 건 없어. 없는데 그거를 사회 전체적으로 모아낼 때에는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것이 제대로 된 절차, 방식, 과정 이런 걸 따라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걸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민주주의에서 그래가지고 최대한 합의를 도출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안 되면 양보하고 타협하라 그러고 그것도 안 되면 표결해라, 다수결해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룰을 정해놓고 우리가 다 합의를 했기 때문에 과정적으로 이 절차를 따른다면은 그 결론에 대해서는 크게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예? 대통령 선거 얼마 안 남았는데 3개월 남았나? 근데 대통령 선거 결과가 나오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싫어하는 사람, 거의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의 비율이 크게 안 달라요, 항상. 대부분. 그렇지만은 어때요? 승복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제일 크게 욕먹는 게 원래 승복을 안 하는 사람이 제일 크게 욕먹어요. 왜냐면 승복을 안 하기 시작하면 이 룰이 다 깨져요. 이거 못 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럼 하면 뭐해? 이 절차를 하면 맨날 지가 지면은 문제 제기할 텐데. 그러면은 그거를 누가 인정해 주겠냐고, 그런 거를. 그러면 민주주의는 깨지는 거지.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 적법 절차의 준수라는 게 매우 중요한 거고요. 예. 지난 총선에 대해서 불복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활동을 하더라고요. 지난 총선 결과 못 믿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 항상 있는 일이에요. 진 쪽에서는 항상 그런 음모론을 얘기하고 뭔가 개표 과정에 부정이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 제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과거에 80년대까지는 우리가 그런 짓을 계속 했었기 때문에 의심을 해볼 필요는 있는 건데 그렇기는 한데 아무튼 간에 이제 그런 문제 제기가 만약에 국민 다수에서 받아들여진다면 그 선거 결과를 인정을 못 하니까 깨진다고. 아무튼 이런 게 깨져버리고 그리고 국민 다수가 동의해주지 않으면은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미치광이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질서를 깨트리는 사람으로 취급이 됩니다. 그런 정도로 우리가 정해놓은 적법 절차 준수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려면은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과정에서의 정해놓은 그 루틴들이 다 지켜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국민주권주의의 원리에 의한 이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민주주의잖아요. 국민주권주의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이 원하는 게 답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민주주의의 정신에서는 그 답론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답론. 국민들이 원하는 게 곧 답이에요.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다가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정설에 가까운 얘기지 이 실체설에 가까운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실체설은 절대선이 있는 거라서 뭐 과정이 어떤 애 저떤 애 뭐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4번을 그렇게 답으로 찾아가세요. 이거 하다 보니까 문제들이 좀 어려워요. 그죠? 철학적인 얘기도 좀 스며들어가 있고 좀 어렵습니다. 연습을 좀 많이 해두시기 바라고. 자, 이제 51번도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공익을 설명한 것을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돼 있는데 사회 전체 효용이 증가하면 공익이 향상되는 거라고 보는 거겠죠. 이거는 사회 전체 이익이 극대화되는 것을 가장 중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목적론적 윤리설을 따른다, 이런 얘기가 또 나와 있어요. 목적론적 윤리설을 따른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요게 이제 목적론적 윤리설에 해당된다라고 보는데, 목적론적 윤리설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서양 아까 철학이 절대론적 윤리설과 상대론적 윤리설로 나눠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둘로 이제 나눠지는데, 그 절대론적 윤리설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규범설 쪽에 좀 더 가까운 거예요. 규범설에 가까워가지고, 요거는 이제 절대 진리를 쭉 따라가는 패턴인데, 이건 어느 쪽으로 번져갔냐면, 근대로 오면은 그 데카르트 이런 사람 있잖아요. 데카르트 알아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뭐 이런 사람 있어요. 프랑스에. 아니면은 독일의 칸트 같은 학자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절대론적 윤리설이에요. 응?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절대 선이 있다라고 보는 관점을 계속 유지합니다. 근데 그게 유럽의 대륙 쪽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공리주의는 영국 쪽에서 발달했다 그랬잖아요. 영국 쪽은요, 이게 이제 경험론 철학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상대론적 윤리설이에요. 상대론적 윤리설. 그래서 이 결과적인 것을 매우 중시합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잘 됐으면, 그랬으면 만족한다, 이런 식의 입장인 거예요. 절대 선을 내세우기보다는 현실론적인 좀 측면이 강하죠. 이상적이라기보다는. 그 맥락 속에서 나온 거의 한 가지 갈래가 공리주의예요. 네. 그렇게 가다 보니까 목적론적 윤리설을 따르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도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입장이 되면은요, 효율성과 합법성을 비교해 보잖아요. 그럼 뭐가 더 중요하겠어요? 효율성이에요. 그죠? 우리가 원하는 걸 얻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합법성이다 그러면요, 원칙대로 하자, 이 얘기잖아요. 원칙대로 하자. 그 원칙이라는 절대 기준을 따르기보다는, 야, 사람들을 만족시켜줬으면 됐지 라는 입장 정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디귿은 틀리고 니은은 맞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나요? 이거 참 어렵죠? 어려워요. 이게 좀 철학적인 얘기를 막 자꾸 스며들게 해가지고 문제가 상당히 어려워졌다. 이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이 반복되는 주제가 나오면 그 반복되는 주제는 점점점 난이도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똑같이 계속 내면은 다 맞춰버리니까. 알겠죠? 자, 그래서 머릿속에 그렇게 갑니다. 우리 이제 다시 한번요. 서양의 철학의 흐름을 보면은, 절대주의 철학이 있고 상대주의 철학이 있어요. 근데 절대주의 철학이다 그랬을 때는 절대선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맥락을 쭉 따라가 보면 규범설이 딱 튀어나옵니다. 규범설이. 그런데 공익에서 이제 규범설, 그거랑 맞닿아 있고, 그런데 한편으로 상대주의적 윤리관이 있어요. 이것은 결과적인 거가 충족되면 된다. 그러니까 목적이 뭐였어? 우리가 이걸 하는 이유가 뭐야? 그 이유에만 부합하면 돼 라고 생각해요. 절대 진리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현실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이것이 좋은 선택이다라고 보는 관점인데, 이 관점을 쭉 따라 내려오다 보면 이것이 공리주의가 있는 거예요. 그 둘이 맥락이 좀 달라. 그런데 걔네들을 또다시 묶어서 우리가 뭐라고 봤냐면, 다 근데 공익에 대해서 실체설로 묶인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냥 얘랑 얘가 뿌리가 좀 달라. 뿌리가 다르지만은 얘네들이 다 실체설이다. 왜냐면 과정설하고 비교해 봤을 때, 과정설은 각자 개인의 사익이 곧 공익이야, 이렇게 봤지만 얘네들은 둘 다 그건 아니거든. 그래서 얘네가 공통점으로 또 묶일 수 있는 것은 실체설의 맥락이 있다는 것으로 또 묶이는 거예요. 네. 정리가 좀 될까요? 네. 그렇게 해서 갈라 놓으셔야 돼요. 51번 문제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패턴의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정도 할까요? 공익은 힘드네요. 처음 시작하자마자 이런 얘기 하니까. 자, 그 다음에 정의. 얘도 철학적인 얘기입니다. 정의도 철학적인 얘기인데, 정의에 대해서도 기본 이론할 때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이 정의는 이꼬르 평등이라고 봤다, 그런 얘기 해드렸을 거예요. 정의롭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법학자 중에 있잖아요. 울피아누스라는 사람인데 모르셔도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했었냐면, 정의는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주는 거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 사회 정의가 왜 평등하고 되게 비슷하냐면,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인간이 태어났을 때 인간은 다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태어난 거 아닙니까? 동등한 가치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각자가 태어날 때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 자원이나 인간을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물질들에 대해서는 어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 몫은 가지고 있는 거 아닐까? 그죠? 그렇게 출발을 했다라고 좀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는 근데 다만 태어나서 또 자기의 노력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죠? 노력이나 능력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노력이나 능력, 여하에 따라 가지고 이게 차등하게 배분돼야 되는 것도 맞는 얘기 같잖아요. 그런 걸 고민하는 거예요. 그게 정의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를 누구한테 얼마만큼씩 나눠줘야 되느냐. 이게 정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누구에게나 기회도 똑같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각자가 가져야 될 최선의 목도 있다고 봐야 되고, 그렇지만 또 남들보다 열심히 노력하고 기여한 게 많은 사람에게는 그만큼의 또 그 대우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이런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에요. 그래서 이게 평등의 가치랑 맞닿아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일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 철학에서부터 정의의 개념은 몫을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늘날의 개념으로 말하자면 평등하고 관련이 굉장히 있는 거예요. 네? 평등하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도 이 정의라는 개념을 평등이다 이렇게 단정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지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아, 평등의 개념을 말하려고 했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지. 이해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보는 인물은 롤스였어요. 그 롤스는 왜 중요하냐? 이게 지금도 그래요. 자, 보세요. 보수하고 진보의 가장 큰 차이가 어떤 거예요? 자유와 평등을 놓고 봤을 때 보수와 진보 중 보수는 자유가 더 중요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수의 출발은 어디서부터냐면 옛날에 절대왕정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로부터 우리가 혁명을 해가지고 벗어났단 말이에요. 벗어나서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 가치가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켜야 돼.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 누구도 반박하진 않아요. 그죠? 맞는 얘기거든요. 맞는 얘기인데, 다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우리가 소위 오늘날 들어와서 우리끼리 만들어낸 말 중에 갑질이라는 말이 있어. 개인의 자유를 또 주다 보니까 좋은 점도 많아졌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경제적 자유까지 막 주어지다 보니까 국가가 통제력을 잃고 하다 보니까 개인끼리도 더 힘센 동물이 힘 약한 동물을 윽박지르고 그 다음에 뭘 뺏어가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는 좀 아니지 않냐? 이런 측면에서는 국가가 다시 조금 역할을 해가지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되지만은, 그러지만은 이 우리들끼리 경제생활 할 때 경제적 강자가 경제적 약자를 괴롭히는 것만큼은 국가가 나서서 좀 제어해줘야 되지 않아? 그래서 좀 저 평등의 가치를 다시 좀 되살려야 되지 않아? 라고 주장하는 게 진보가 된 거예요. 그게 진보예요. 그래서 진보는 자유와 평등 둘 다 소중하지만, 평등을 잃어버리는 자유는 못 받아들이겠다, 또 이런 입장이거든. 그래서 이게 둘이 이제 맞서고 있는 거예요. 맞서고 있는데, 롤스는 그 자유와 평등의 조화로움을 강조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이제 요 정의에 관련돼서 각광받는 기준이 돼버린 겁니다. 본래 정의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이제 용어를 잘 쓰면 진보의 가치에 조금 더 가까울 수 있는 것이죠. 평등을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 것이지만은 진보의 또 전유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잘, 양쪽의 입장을 잘 조화롭게 정리해 준 것이 롤스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여기 롤스 같은 경우에 이제 얘기했던 게 이제 무지의 베일이고요. 몇 가지 용어를 꼭 해 놓으셔야 돼요. 무지의 베일 상태가 있고, 그 다음에 정의의 이제 제 1번 원칙이 뭐냐. 이걸 이제 전제해서 합의를 하는 거죠. 다 같이 합의를 해요. 무지의 베일 속에서 서로가 정의에 대한 개념을 합의를 했는데, 첫 번째는 자유예요. 자유를 누구에게나 다 평등하게 보장해줘라는 거였고, 두 번째 2-1이 이제 바로 평등 중에서도 요게 이제 절대적 평등이라 그래서 기회의 균등 보장입니다.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해라 라고 하는 기계적인 평등이에요. 그죠? 모든 인간을 다 동등하게 대우해라. 그런데 기계적 평등만으로는 제대로 평등이 안 오죠. 그래서 차등의 원리라고 하는 거, 차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또 강조를 합니다. 차등의 원칙, 2-2, 차등의 원칙 됐나요? 차등의 원칙. 자, 그래가지고 요거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고려해줘라 이런 겁니다. 왜냐면 무지의 베일 속에 있기 때문에 너도 그지가 될 수 있어, 뭐 이런 거예요. 그죠? 네? 네. 저도 어젯밤에 괜히 잠을 설치다가 제 꿈을 잘 기억 못하는데, 어젯밤에는 선명하게 꿈이 기억이 나. 내가 뭐 그 모든 잡을 잃고 고통스러워하는 꿈을 꿨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프리랜서인데 왜 그런 꿈을 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인간한테는 한편의 공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내면의 공포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맥락에서 공무원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 공무원은 잘리지 않기로 약속하고 들어가는 거니까. 내가 은퇴할 때까지 직업이 보장되겠구나라는 것 때문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 프리랜서라서 그런 거를 최대한 생각 안 하고 사는 쪽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공포가 내 내면에도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그런 꿈을 꾸고 그러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있는 공포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우리 매슬로우가 얘기했던 그 생한사 존재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게 안전 욕구에 관련이 있어요. 안전 욕구에. 그러니까 낮은 단계 욕구야, 또 심지어. 이게. 그 공포감이. 그래서 그런 것을 무지의 베일이라고 설명하고, 야, 너가 지금 잘 나간다고 영원히 잘 나가겠어? 뭐 이런 걸 전제하고. 그러면은, 야, 좀 경제적으로 위축된 사람들 좀 이렇게 끌어올려주고 이렇게 해야 되고, 각자의 몫을 조금은 좀 챙겨주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니? 라고 하는 걸 합의를 도출하자는 게 롤즈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여기 자유도 얘기하고 이쪽은 평등이거든요? 2번은 둘 다 평등이에요. 평등의 개념이어서 그렇게 따지니까 자유와 평등의 조화로움을 얘기했구나. 라고 해서 각광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뭐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은 마이클 샌델이라는 사람이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책을 써가지고 그 하버드대 교수 있잖아요. 엄청 이제 책도 많이 팔려고 그랬는데 이거 100만 부 팔렸기 때문에 집에 이거 한 권씩은 꽂혀 있는 거 맞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대부분 다 이제 읽은 사람은 거의 없어. 읽은 사람 없는데 유행처럼 많이 샀죠. 그렇게 될 정도로 정의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 양반은 좀 진보적이에요. 상대적으로. 근데 롤즈는 좀 중도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죠. 자, 이제 그렇게 해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원초적 자연 상태 하에서 구성원들의 이성적 판단에 따른 사회 형태는 극히 합리적일 것이라고 가정하는 사회계약론의 전통을 따른다라고 하는 건데, 요거가 이제 맞는 얘기인데요. 사회계약이 뭐예요? 우리 민주주의 체제가 사회계약을 통해서 왔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사회계약은 이런 거예요. 인간은요, 신으로부터 천부 인권이라는 걸 가지고 태어났대. 하늘에서 부여받은 인간의 권리가 있대요. 그걸 가지고 태어났대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이제 대표적으로 꼽는 게 사실은 자유예요. 이 사상이 나올 때가 절대 왕정에게 핍박받을 때거든. 그러다 보니까 혁명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사상이 필요했고, 그것으로서 천부인권이라는 개념을 끄집어낸 거예요. 천부인권이라는 개념을. 알겠죠? 그렇게 끄집어냈는데, 이들이 설명하는 방식이 이런 거였습니다. 이제 천부인권이라는 걸 인간은 가지고 태어났지만은, 그러지만은 이제 인간들끼리 살다 보니까 남의 권리를 침범하고 남의 생명을 막 위협하는 이런 일들도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끼리 모여서 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냥 자유분방하게 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다. 우리가 국가라는 걸 만들고 국가의 틀 속에서 질서 유지를 해보자. 이런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바로 사회계약이에요. 사회계약. 우리들끼리 모여서 계약을 맺고 국가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였어요? 절대왕정 시대 때는 국가라는 것은 신이 왕을 점지해서 야, 네가 이 세상을 통치해봐. 이래서 이 왕이 존재한다고 막 주장했던 거거든. 근데 이걸 뒤집어서 아니다. 모든 인간에게 신이 권리를 줬고 그 권리의 일부를 떼어내서 우리들끼리 계약을 맺은 것이다. 그래서 이게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국가가 좀 나름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최소한의 역할만 해라. 또 국가가 너무 커지면 옛날 절대왕정처럼 되니까 경제적인 거 이런 건 개입하지 말고 질서 유지나 해줘라. 경찰, 군대 이런 거나 해줘라. 라고 해서 만든 게 국가라는 거예요. 이게 사회계약설이에요. 근데 얘가 딱 사회계약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 이거 봐봐요. 무지의 베일이야. 이게 바로 뭐냐면 아까 천부인권 가진 인간들이 자기들끼리 살다 보니까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이게 제어가 안 돼. 그죠? 그런 거랑 되게 비슷해. 여기 무지의 베일. 야, 너 거지 될 수도 있어. 너 망할 수도 있어. 너 가다가 사고를 당해가지고 몸을 못 쓰게 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너도 이제 경제적으로 살기 어렵잖아. 그때는 어떻게 할 건데? 이런 걸 던져주는 거죠. 공포를 자극하는 거예요. 사회계약도 공포에서 온 거거든요. 옆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무기를 휘둘러서 내가 죽을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공포심에서 그럼 국가가 필요하지. 계약하자. 이렇게 된 것이잖아요. 얘도 그런 거예요. 무지의 베일. 너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라고 하는 거고 그런 속에서 이런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정의의 원칙에 합의를 했다. 그러니까 이게 계약인 거예요. 계약.
계약. 그래서 지금 현재 사회 경제적인 약자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구제해 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합의한 거예요.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고 내 자식도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시스템적으로 저거를 우리 사회 공동체가 끌어안아 주는 거지. 근데 내가 지금 능력이 돼? 그러면은 지금 현재 곤궁한 처지에 빠진 사람들을 우리가 끄집어 올려줘야 돼. 그래야 내가 그 상태에 됐을 때 나도 끄집어 올려줘. 그죠? 그래서 사회계약의 논리 그대로 따라갔어요. 그대로. 네. 그렇게 받으시고요. 2번, 현저한 불평등 위에서는 사회의 총체적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공리주의가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본다. 공리주의를 좋아했겠어요? 싫어했겠어요? 당연히 싫어하지. 공리주의라고 하는 것은 있잖아요. 이것이 사회 전체는 부자가 됐는데, 부유해졌는데, 개인은 극도로 가난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어떤지 알아요? 우리나라가요, 1인당 GDP가 얼마가 나오는지 알아요? 1인당 GDP가 우리 3만 달러가 넘어가잖아요. 선진국의 조건이 원래 3만 달러 이상은 돼야 돼. 근데 우리가 3만 달러 넘어가거든요? 그럼 3만 달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3만 달러만 계산해봐. 그럼 어떻게 돼요? 3만 달러면은 3천만 원이 넘어가요. 그럼 4인 가족이면 1억 2천 이상 나와야 돼. 1억 한 3천 뭐 이렇게 돼야 돼요. 3만 달러만 쳐도. 그런데 우리나라 모든 가구가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1억 3천, 4천씩 가지고 살아? 아니잖아. 사회 전체 이익은 되게 커졌지만은 개인에게 그것이 다 돌아가지 않잖아요. 다 돌아가나요? 아니에요. 빈부격차 문제가 오히려 더 크게 부각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다 같이 가난했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했어. 원래 다 이렇게 사는 건갑다. 근데 지금은 다 부자가 되는데 나는 거기 못 쫓아가면은 상대적 박탈감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잖아요. 그죠? 이런 속에서 국가가 잘 되면 돼. 이런 거 내세우는 거?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이익을 많이 거두면 되지. 이런 게 뭐가 정당해요? 뭐가 정당해? 재벌 기업들이 잘해가지고 우리 경제가 커졌다. 그럼 뭐가 중요해, 나한테. 내 삶이 개선이 안 된다면. 다 같이 잘 돼야지. 그죠? 그래야지 정의로운 거지. 이 부를 일부가 다 쥐고 있다면 뭔 의미가 있냐고요. 그래서 그거 비판하는 거잖아요. 재벌 기업이 900조 원 정도를 쟁여놓고 있다며. 투자 안 하고 돈을. 그러니까 이거를 왜 지네들만 이 부를 독점하느냐. 이런 비판하는 게 지들이 잘했으니까 지들이 돈 많이 번 걸 왜 배 아파해?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사회정의 측면에서 보면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2번과 같은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야, 그거를 일부의 사람들만 다 가져가 버리면은 그 공리주의 이런 건 더 헛된 소리죠. 헛된 소리. 사회만 잘 되면 뭐해? 개인들이 잘 되지를 않는데. 부유해지질 않는데. 그 얘기를 2번에 쓰고 있는 거예요. 3번, 사회의 모든 가치는 평등하게 배분돼야 되고 불평등한 배분은 그것이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도 유리한 경우에 정당하다. 이 얘기 말이 좀 어려운데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 차별을 할 때에는 차등을 할 때는 어떨 때만 정당하냐면 사회적 약자를 위할 때만 차등하게 할 수 있어 라는 얘기예요.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려고 차별하는 건 그거는 오케이야. 그런 차별은 오케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4번. 자유와 평등은 조화를 추구하는 중도적 입장보다는 이제 자유방임주의에 의한 전통적 자유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다. 아까도 계속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중도적 입장. 자유와 평등의 조화로움이다. 그리고 여기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게 이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순서가 어떻게 돼? 서열이. 아니 이거잖아요. 얘가 더 큰 거죠. 이렇게 봐야 돼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얘가 안 된 속에서 얘를 하면 안 돼. 그죠? 그리고 얘와 얘가 안 된 속에서 이거 먼저 하면 안 돼. 이게 원칙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평등을 막 얘기하면서 자유를 억압하는 경우가 있어요. 누가 그래요? 누가 그래? 북한이스탄 같은 데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평등을 겉에다 내세우면서 자유를 억압하지 않아요? 개인의 자유를? 그러잖아요. 이게 사실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오징어 게임 밀수에 갔다가 사형당했다 이런 기사가 막 뜨고 그러던데 북한에 설마 그렇게까지? 싶기는 해요. 우리나라 북한 관련 기사는요 80%는 그냥 저 뭐라 그럴까 쓴 거? 소설? 이렇게 비슷할 수 있어.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확인해보지 않는 한 100% 믿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건 알아 우리가. 왜? 거기는 자유를 자꾸 억압해서 체제를 유지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롤스가 봐. 그러면 그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 아니에요.
아니지, 당연히. 그게 어떻게 정의로운 사회야. 근데 이게 북한을 제가 예로 들었지만 우리랑 가까워서 그런 거고, 가까이 있어서 그런 거고, 뭐예요? 당시에 이 사람이 70년대 초반에 이런 저수를 했는데, 그때 막 공산주의가 막 팽창했잖아요. 그 공산주의 국가들이 되게 예쁜 얘기를 해. 인간은 다 평등해야 된다고. 그러나 들여다보면은 자유를 억압하면서 그 안에서 일부 권력자들만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내더라. 그래서 그걸 보면서 비판하는 거죠. 깨달은 거지. 야, 자유가 무너진 상태에서 평등을 주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일이야. 라고 이제 일관한 거예요. 그래서 중도적 입장. 이렇게 잘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4번이 답이 됐어요. 자, 어려운 거는 좀 통과가 된 것 같죠, 이제? 예, 수단적 행정가치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쉽습니다. 우리가 수단적 행정가치를 했을 때는 이렇게 봤었어요. 경제성이라는 게 있고, 경제성보다 조금 고차원적으로 능률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효율성, efficiency라고 하는 효율성의 가치다. 예, 뭐 행정학에서 능률성이라고 많이 쓰는데 둘 다 똑같은 의미로 그냥 해석하자라고 했고, 여기에서 한 발 더 나가면 이제 효과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목표에 대한 달성의 정도였고요. 얘와 얘를 같이 고려한다 그러면은 말을 또 만들어내는데 그걸 생산성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하면서 목적 달성까지 되면은 생산성이 있었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단어들 좀 이렇게 열거해 놓고, 얘네들은 비슷한 맥락의 애들이죠. 자, 그리고 이제 능률성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좀 이제 상충되는 애들을 좀 보는데, 그 하나가 바로 민주성입니다. 민주성 그리고 또 합법성 같은 거, 합법성, 뭐 투명성 이런 거 있잖아요. 투명성 같은 거 등등 해가지고, 이런 가치들은 민주주의적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을 다 존중하고 정해져 있는 룰대로, 아까 이 절차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과정설 얘기할 때. 그러니까 그런 거 잘 따르고 그걸 위해선 투명해야 되고 이런 건데, 이게 다 비용이 들어가는 일들이에요. 저렇게 하는 게. 그래서 효율성은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가외성이 있었죠. 가외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가외성은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요소수 사태라는 거 있었잖아요. 그게 이게 무슨 일이냐면, 이게 경유차에다 집어넣어야 될 요소수가, 이게 이제 환경 저감 장치 같은 건데, 거기다 넣어야 될 요소수가 풍기 현상을 빚은 겁니다. 이게 이제 석탄에서 추출해가지고 만들고 있대요, 요즘에는. 그러고 있는데, 중국에서 호주랑 또 외교적으로 안 좋잖아요. 왜냐면 호주가 미국에 딱 붙어 있거든. 외교적으로. 그래가지고 호주랑 싸우다가 중국이, 야, 호주한테 타격을 주자. 그러면서 뭐랬냐면, 왜 옛날에 우리나라 여행 가지 마 했던 거랑 비슷하게 호주산 석탄 사오지 마. 그런 거예요. 그런 자신감은 이제 중국에도 석탄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 거죠. 예, 그래가지고 중국 석탄을 캘려고 했는데, 이번에 그 석탄 산지 같은데 대홍수가 났다는 거예요, 올해. 그래가지고 석탄을 캐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호주산 석탄도 못 사오고, 이렇게 되면서 석탄 가격이 되게 올라가고 석탄이 부족해지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석탄 자체를 이제 수출을 금지하고, 중국에서 석탄과 관련된 그 생산물들을 다 차단했는데, 그 중에 요소수가 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유탄을 맞아갖고 우리나라가 요소수 풍기 현상을 겪고, 그죠? 어려움에 빠졌잖아요. 그죠? 그래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정부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정부가 앞으로 요소수 등 이 전략물자에 해당될 수 있는 것들은 6개월치를 확보해 놓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6개월치를 확보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이번에 대책이. 그게 뭐예요? 가외성을 두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능률성 때문에 가외성을 안 뒀던 거예요. 설마 무슨 일 있겠어? 이렇게 생각한 것이. 설마 그거 비싼 물질도 아니고 고난도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까이 거 어떻게든 되겠지. 그냥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이런 사태를 딱 겪으니까 이제 가외성을 확보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보관해야 되지 이러니까 능률성은 떨어져요. 비용이 다 초래가 되잖아요. 그렇지만 위험에 대한 대비 이런 게 이제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된 거죠. 이런 거를 얘기했었고,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합리성 같은 걸 얘기했어요. 근데 합리성은 이런 게 다 포함되죠. 그죠? 그 뭐냐면 이게 정치적 합리성, 그 다음에 법적 합리성, 경제적 합리성 이런 식으로 해서 저런 개념들이 다 포괄이 되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 신뢰,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거, 이거 시험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회적 자본. 사회적 자본 안에는
뭐가 있느냐. 퍼트넘 같은 학자가 이제 제시했던 거에 따르면 사회적 자본에는 신뢰가 가장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죠. 네트워크가 형성돼야 되고, 그리고 이런 거를 이게 잘 굴러가려면 규범도 잘 지켜야 돼요. 예, 저 공동체를 깨트리는 게 일부의 인간들이 규범을 안 지켜서 공동체적인 분위기를 저해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를 방지해야 돼요. 그래서 신뢰, 네트워크, 규범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같이 묶어서 보는 것인데, 한번 이제 가봅니다. 53번 행정가치 중 수단적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게 뭐냐 그랬습니다. 자, 대외적 민주성 확보하기 위해서 행정통제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그런 얘기는 뭐 받아들여지죠. 그죠? 받아들여지죠. 이거는 뭐냐면은 이 민주성 안에 또 대내적 민주성이 있고 대외적 민주성이 있어요. 대내적 민주성은 조직 내부의 구성원들이 누구나 다 의사결정 과정에 동참할 수 있게 하자. 이것이 이제 대내적 민주성이고, 대외적 민주성이다 그랬을 때는 고객들도 참여하게 하는 거죠, 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행정에서 보자면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이게 대외적 민주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니까요. 시민들에 의한 참여면요, 사실상 행정 조직에 대한 통제죠, 통제, 외부 통제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은 이제 맞는 얘기가 되고요. 수단적 가치는 본질적 가치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가치다 그랬는데 이거 아닙니까? 수단적 가치를 지킴으로써 본질적 가치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본질적 가치는 이렇게 공익, 정의, 그리고 정의 안에서 자유와 평등 얘기했잖아요. 평등 내지는 형평, 그죠? 형평성. 이런 것들이 지켜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고, 그걸 위해서는 얘네들이 뒷받침되면 좋겠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2번 맞는 얘기죠. 전통적으로 책임성은 제도적 책임성과 자율적 책임성으로 논의되어 왔다. 뭐 책임성이라는 행정가치를 따로 또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제도적 책임성은요, 이거는 강제성이 있는 거죠. 법적 장치로서 책임을 추궁하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자율적 책임성은요, 스스로 느껴서 책임감을 갖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공무원이 되고 났을 때, 그때 이제 제도적 책임성은 이거 시키는 대로 안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거에 따라서 징계를 받거나, 뭐 불이익을 받거나, 인사상의 조치를 당하거나, 이럴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일들이. 그거는 이제 제도적 책임성을 따져 묻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율적 책임성이란 뭐냐? 야, 그래도 내가 공무원인데 이러면 안 되지 않아? 이렇게 느껴지는 거, 스스로가. 그런 걸 이제 자율적 책임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자, 이제 그렇게 연결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효율성은 과학적 관리론의 등장과 함께 강조되었다라고 했는데, 이 사회적 효율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 있는데, 이 효율성의 개념도 우리가 둘로 나눠서 봤었죠. 기억나세요? 이게 기계적, 이런 표현을 썼지. 기계적 능률성과 그 다음에 사회적 능률성. 그러니까 그걸 능률성과 같은 말 효율성으로 바꾸면 기계적 효율성과 사회적 효율성이 있는 거예요. 기계적 능률성이다 그러면 과학적 관리론이었고, 사회적 능률성이다 그러면 인간관계론이었잖아. 인간관계론 말하는 거네. 근데 과학적 관리론이라 그랬으니까 맞아요, 틀려요? 틀리네. 짝꿍이 안 맞죠? 짝꿍이 안 맞아. 과학적 관리론은 뭐다? 이거는 사회적 효율성이 아니라 기계적 효율성, 기계적 능률성, 이런 개념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으로는 이렇게 해서 4번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다시 사회적 능률에 대해서 또 물어보고 있습니다. 사회적 능률은요, 메이오의 후손 공장 연구가 대표적인 이제 시작점이 됐고, 그 다음에 디목 같은 학자가 이걸 막 발전시켜요. 그죠? 디목 같은 학자 발전시키는데, 여기서 사회적 능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초점에 맞췄다는 게 중요한 변화예요. 그러니까 기계적 능률은요, 사람을 뭐로 봐요? 부품으로 봐요, 그냥. 기계적 능률은, 그죠? 분업화 속에서 너는 이 역할을 해라. 이런 식으로 인간 하나의 부품처럼 취급했다. 그런데 어때요? 저기는, 사회적 능률은. 사람을 하나의 기계 부품으로 본다가 아니라 사람 그 자체에 주목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이 주변 사람과의 관계 이런 거 되게 중요시해. 이런 식으로 사람을 하나의 주체로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객체가 아니라. 그게 되게 중요한 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호감을 느끼고 디목이 이걸 탁 가져간 거예요. 가져가서 디목은 통치기능론 시대의 학자잖아요. 통치기능론을 주창했던. 그 통치기능론 안에 가장 중시했던 가치가 뭐예요? 행정가치가. 민주성이잖아요. 민주성. 민주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한다는 거잖아요. 민주주의는, 그죠? 민주주의는 그 인내심이 필요해요.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가끔 보면은 정치에 관심이 많은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 근데 그게 자기 신념이라고 존중해달라고 막 주장하지. 볼 때는 공부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어디서 어줍지 않게 약간의 정보를 얻어가지고 그거에 콕 빠져버린 거지. 사이비 종교에 빠지듯이.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런 사람들 목소리도 커. 응?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러잖아 원래. 근데 이런 얘기 하는 것 자체가요, 민주주의에서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이게 불경스러운 일이야. 야 너만 오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원래 그런 거예요. 너만 오라? 야, 네가 뭐 공부했으면 얼마나 했는데. 다 존중해. 모든 사람의 생각은 다 옳을 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하는 게 민주주의예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요, 여기 한번 와볼래요? 그러다 보니까요, 여기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 존중이라고 하는 게 이제 깔려 있고, 그죠? 인간 존중이 깔려 있고, 그런 맥락에서 디목이 양쪽에 걸쳐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론도 연구하고, 통치기능론, 민주성도 강조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사회적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개념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사회적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개념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요게 있잖아요. 그 사회적 이제 형평성이라고 하는 거라기보다는 사회적 능률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형평성이라는 가치는 이게 언제 튀어나오는 거죠? 이거는 60년대에 들어가가지고 미국에서 보면 60년대에 들어가서 형평성이라는 가치는 신행정학에서 막 주장했던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사회적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개념이다? 이렇게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용어를 가지고 장난친 거예요. 사회적 능률이거든. 디목이 강조했던 건 능률성이에요. 근데 봐봐요. 능률성하고 형평성은 좀 다른 개념이잖아요. 형평하려고 하면 능률이 오나? 그렇지 않지. 그렇지 않죠. 그죠? 예. 어떤 그 대선 후보 한 분이 계속 노동에 대해서 이런 관점을 보이더라고요. 일할 때는 120시간도 일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말했다가, 그죠? 그냥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이것도 내가 개선하겠다. 최저임금도 개선하겠다. 이게 저 기업이 너무 하기가 어렵다. 이런 식의 극도의 자유주의적 관점이에요. 진짜로 야경국가 시대의 관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죠. 근데 거기서는 뭐만 되게 중요하게 가치가 떠올라 있는 거예요? 그렇죠. 효율성이에요. 효율성. 효율적이려면요, 인간적 가치고 나발이고 간에 일단은 생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만 가야지.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저 사회적 이 능률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사회적 형평이 아니라 여기 사회적 능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능률이 이게 중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적 능률이 아까 말했던 그런 개념이거든요. 완전 야경 국가적인. 그런데 야, 그걸 하는 것도 사람 아니야? 하면서 인간관계도 좀 존중하면서 생산성을 잘 끌어내 보자라고 하는 게 사회적 능률인 거지.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본격적인 형평의 개념까지는 가요, 못 가요? 못 간 거예요. 못 간 거. 네. 구분을 하자면. 형평의 개념을 가장 적나라하게 주장했던 건 공산주의 국가들이고요. 이제 나머지 저 국가들은 그렇게는 안 가고 복제 실현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좀 절충을 하지. 미국은 근데 그 분위기가 60년대 가서 좀 더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용어를 이제 효율성과 이제 형평성을 좀 구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나마 이 능률성 중에서도, 효율성 중에서도 기계적 능률보다 사회적 능률은 좀 중간적이다. 중간적이다. 좀 가교랄까? 징검다리 같은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디목의 사회적 능률이 능률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사회적 형평성을 보장해야 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나온 것은 이거는 좀 걸러내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행정의 사회 목적 실현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행정의 사회 목적이 뭘까요? 그러면 행정의 사회 목적은 뭘까? 행정은 왜 하는 걸까? 왜? 행정의 목적이 뭐예요? 뭐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려는 거 아닐까요? 그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인간관계론 같은 거가 등장을 하고, 그래서 사회적 능률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그렇게 되면은 그래도 사람에 대한 가치가 어느 만큼은 또 좀 존중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행정의 사회 목적 실현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경제성과 연결될 수 있는 개념이다 그랬는데
뭐 경제성하고는 이렇게 그죠? 친척 관계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최소의 투입으로 최대의 산출을 추구하는 게 능률성이에요. 그렇게 해서 답을 1번으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봐두시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가네요. 근데 잠깐 끊어서 가볼까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끊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쉬었다 오세요. 55번부터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